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인상이냐 경기 침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추후에는 이자율 0.75% 인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식료품비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식습관과 그로서리 쇼핑 습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사건 2차 공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방검사가 됐지만 선거 관련 압박으로 급작스럽게 사임한 한인 박병진 BJ 박 전 검사가 출석합니다. 당초 출석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매니저는 오늘 빠집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수십 년 만에 제한적인 총기 규제안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21살 미만의 총기 구입자 신원조회 강화 등이 포함됐지만 살상무기 금지 등 민주당이 원하는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 이후 이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이 감성, 즉 영혼을 가졌다고 밝힌 뒤 유급 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몇 주일 안에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을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당초 예상대로 돈바스 평야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연방의사당에서 의사당 폭동사건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먼저 경제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한 일주일은 넘은 것 같고 열흘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영국에서부터 얘기가 됐고 이제는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은 관련 기사가 여러 개입니다. 어차피 경기 침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자연적인 경기 침체의 성향도 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인상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자율을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번 주에 열릴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0.5% 인상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 뒤에 이제 7월 달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조절로 결국은 실업률이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그렇게 될 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간다는 겁니다. 2022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2023년의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여러 수석 전략가 등등이 오늘 아침에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연준 의장 폴 보커가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엄청 올렸었고 그 당시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율 몇 번 올린 것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고 연준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기 침체 없이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착륙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조금 실업률이 높은 게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실업률은 3.6%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물가 인상률이 4월 달에 비해서 1%가 높았고 1년 전에 비해서 8.6%가 높았습니다. 실업률 3.6%면 팬데믹 이전에 거의 다가간다는 수치이죠. 3.5%였으니까 당시. 그래서 이 실업률을 지금 연준도 뭐 12개 그 지부를 나눠서 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데 실업률을 지금의 3.6%에서 4.25%까지만 올리는 그런 그 처방을 연준이 한다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연준 내부의 관계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한다는 것은 연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른 이자율 인상과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나 집 모기지 이자율을 받으신 그 밖에 뭐 모든 그 돈을 융자 받으실 때 각 그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이자율을 여러분들의 그 크레딧 기록과 함께 맞춰서 산출을 하는데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0.5% 인상할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연준의 공개시장 회의에서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 7월 달 모두 0.5%를 약속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괜찮았나? 이자율도 그동안 몇 번 올렸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금요일에 더 올라갔잖아요. 4월 달보다도 5월 달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 한 2% 정도 이자율을 올려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불과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9월까지 2% 이자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가 보도를 했나요? 야후도 이 재정 분야가 좀 강하잖아요. 뉴스가 7월 달에는 이번 주에는 0.5% 인상하지만 7월 달에는 0.75%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25% 전문가 가운데서 그 정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20%였는데 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자율이 0.75%로 7월부터는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다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럼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어떤 형태로 대처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악시오스가 좀 자세히 보도한 것을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물가가 오른다 해서 생활 패턴을, 소비 패턴을 무척 많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 패턴, 특히 그로서리 쇼핑, 또 집에서 드시는 것, 밖에서 드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패턴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패턴만 바뀐 게 아니라 당연히 요즘 뭐 시리얼 사면은 시리얼 양이 얼만큼 줄어들어 있고 포테이토 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 있고 하는데 그로서리 쇼핑을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의 성인 92%는 지금 그로서리 쇼핑을 합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더 확실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도 식료품 값이 그렇게 올랐다 하는 것을 모두 압니다. 더군다나 food at home, 집에서 먹는 음식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그 비용의 올라감입니다. 그게 더 비싸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서 먹는 게. 어쨌든 집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 때 드는 그 비용이 올라간 것이 식당에서 밥값을 올린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식당에서 외식비는 7.4% 올랐을 때 집에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만들어 먹을 때는 11.9%가 올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이런 카테고리의 이 같은 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도 재료비가 무척 많이 드는데 이윤을 줄이시는 거구나 하고 그 고통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이 1년 전보다 32%가 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12개 올게닉 달걀이 9달러 얼마여서 집었다가 놨다니까요. 제가 집었다가 놨어요. 제가 정말 32%가 올랐다고 하고, 이건 이제 1월 달에 조류 독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상업용 그 치킨의 6% 정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밖에 지방류 그리고 무슨 오일 같은 것도 16.9%가 올랐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특히 해바라기 기름 같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로 나오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지만 없어서 일부 미국에서 오일이 없진 않지만 오일이 없어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 튀김 가게, 치킨 튀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데서도. 그리고 가축 무슨 닭 이런 형태 가금류 16.6%, 우유도 16%가 올랐습니다. 12개 지역에 이제 그 베이지북, 그 연준 보고하는 그 베이지북을 쭉 그 악시오스가 분석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 소비할 때 어떻게 패턴을 바꾸는가. 전에는 당연히 좀 먹다가 남더라도 1갤런짜리 우유를 사셨죠. 지금은 먹다가 모자라도 0.5갤런의 우유를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찹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브랜드가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그 편안한 마음을 주는 치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스토어의 브랜드로 사면은 훨씬 물건이 싸니까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분은 같고 약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35%가 지금 스토어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점은 참 중요한 점인데 21%는 조금 덜 프레쉬한 육류, 해산물, 물론 육류, 해산물 거의 익혀서 드시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육류와 해산물을 사실 때는 싱싱한 것을 원하시잖아요. 어류도 우리 이렇게 눈도 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베지터블 같은 것이야 이제 양파 착착 쳐내면 되지만 양파가 되었건 아니면 무슨 그 나파 그 캐비지가 되었건 그렇지만 그래도 해산물과 육류는 사람들이 신선한 것을 먹는데 해산물이나 육류를 덜 신선한 것을 삽니다 하시는 분들이 21%. 그리고 다시 푸드뱅크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가 있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코비드-19 일어나고 어디 푸드뱅크에 쫙 줄 서 있었던 그런 때 있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형편은 그렇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소득이 낮은 분들께는 식료품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큰 그 피해를 그분들이 아주 타격을 받으시죠. 엔겔 지수 이런 것 있으니까. 해서 가장 낮은 소득의 미국 사람들이 지출하는 거의 돈 쓰는 것 한 달 계산하면은 16% 정도를 식품에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이 3분의 1 정도는 렌트비,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16%가 식품에 사용이 된답니다. 물론 억만장자는 한 달에 먹어봐야 얼마에 먹겠어요. 그 소득의 16%를 식품비로 쓰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솔린 값과 식료품 값이 물가 인상에서 가장 그 변덕이 심한 위험한 휘발성의 두 가지 아이템인데 이 두 가지 아이템 가운데서 더 위험하다고 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 가솔린이 아니라 식료품으로 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물론 무슨 자동차 타던 사람이 저처럼 새벽에 나온다던가 하면은 그럴 수는 없지만 지하철 전철을 탄다던가 버스를 탄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어디도 꼭 그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는 것을 가솔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어떻게 줄여보려면 이 그 가솔린 값은 줄일 수가 있는데 식료품비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스토어에 싼 브랜드 이렇게 저렇게 가도 어차피 그게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운전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식료품비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뭐 굉장히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식료품비로 일주일에 쓰는 돈이 뭐 가정당으로 하니까요. 148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가정마다 다 모든 것이 다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해보다 4% 늘어났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난해보다 식료품 값은 11.9%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4%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약을 한다는 겁니다. 뭐 좀 모자라면은 우유 좀 한두 번 스킵하고 저처럼 계란이 뭐 거의 10달러 정도 하면 어머 하고 안 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11.9%라는 그 인플레이션을 3분의 1을 줄이네요. 아주 고통스러운 줄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나 또 7월 달에 있는 그 공개시장위원회나 어떻게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동안 의사당에서는 잠시 그 휴정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지금 의사당 폭동사건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박병진 그 전 검사가 지금 나왔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광고부터 좀 들으시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박병진 전 검사가 청문회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좀 들리면 좋으련만 제가 지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은 전 애틀란타의 그 검사였고 이분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예상치 못했을 때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언젠가 원래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사임하고 하는 일들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꼭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때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박병진 의원은 급하게 사임을 했고 애틀란타 이쪽 지역의 검사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틀란타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뭐 바이든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애틀란타 그쪽 지역입니다. 풀튼 카운티 이런 지역. 그래서 받으면 되는데 하는 총무처 장관에게 압박하는 전화를 걸었고 지방 검사가 그러한 것들을 협조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정권이 끝나면 사임하려고는 했는데 이러다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해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한 것으로 당시에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임을 하면서 그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그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하는 얘기 정도는 했고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애틀란타 그쪽 지역의 지방 검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박병진 그 검사가 아주 전에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변호사였었을 때 공화당으로서 하원 의원, 주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었죠. 당시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늘의 미국과 이 박병진 당선자가 그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점잖고 뭐 이런 저희가 인터뷰를 요즘은 제가 별로 안 하지만 무척 많은 연사와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그 많은 연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조금 그 깊이가 남다르다 하는 그런 군더더기 없이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박병진 전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그 진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바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방 검사가 그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동료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것도 그 하루만이군요. 이 그 브래드 그 라펜스버거 총무처 장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어떻게 다시 찾아놔봐 표를 한 표라도 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박병진 그 검사도 그것과 연관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사임하는 것과 해고당하는 건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법무장관도 그랬고 제임스 마티스, 윌리엄 바, 빌 바 법무장관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스스로 그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청문회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에서 진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여러 그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그것이 부정선거다 뭐 이런 형태로 민주주의를 그 파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책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밝혀내는 두 번째 공개 청문회입니다. 원래는 그 빌 그 스테피언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매니저가 그전에는 뭐 이번에 선거 치르기 전에는 백악관에서 일도 했고요. 나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와이프가 진통이 있다 해서 오늘 아마 그 변호사가 대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 라이 아주 큰 거짓말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그 의사당의 청문회이고요. 전직 대통령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바이든을 선택한 표수로는 700만 표 앞서갔고 선거인단도 306대 해보세요. 200 몇십이잖아요. 많이 차이가 났었죠. 패배한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을 하고 사기 주장을 퍼뜨리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기로 한 그 결정. 그러니까 결국은 폭동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시대의 법무장관이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진정한 그것이었고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짜다, 보거스다라고 그 증언하는 그런 테이프이 지금 그 박병진 전 검사 그 진술 그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박병진 그 전 검사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9살 때 그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원 의원을 조지아주에서 오래 했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박스 뉴스의 디지털 뉴스의 편집자인 크리스 스티어월트도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뭐 몇 명 있고요. 지난번에 첫 번째 이 의사당 폭동 사건 공개 청문회에는 무척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그 청문회를 900만 명이 봤다면 지난번에 그 청문회는 2천만 명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박스가 제대로 박스 뉴스 채널에서 보도를 했다면 몇백만 명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박스가 겨우 박스 비즈니스로 중계를 해서 20 몇만 명밖에 안 받고 그 밖에 무슨 뭐 MSNBC나 CNN 등을 통해서 2천만 명이 봤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선거를 하시고 미국 시민이고 미국 영주권자시라면 아주 쭉 팔로우업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돼간다는 것은 느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프라임타임이었었고 이번에는 오늘은 그 프라임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청률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 상원의원 10명,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우리가 총기 그 규제안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빌 브래디 법 1990 몇 년이었죠? 92년이었던가요? 빌 브래디 법. 그 이후에 그리고 94년도에 살상무기 금지법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겁니다. 93년이군요. 브래디 법안이 93년도고 그 신원조에 딱 하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에 이 살상무기 금지 법안이 만들어져서 클린턴 시대에 10년 동안 하다가 그 뒤로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상원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4년, 2014년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안을 만들기는 만들어야지 되겠어 하는 것들이 됐다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살해 사건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누군가가 숨졌다 하면 79%가 총입니다. 영국에서는 4%입니다. 캐나다도 많아요.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7%. 그 많은 캐나다보다도 미국은 뭐 거의 조금 있으면 2배가 될 그럴 정도로 총으로 인한 이런 그 살해 사건이 무척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게 무슨 서면으로 합의한 건 아닙니다. 그 원칙에 프린시플에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의원, 이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그 크리스 머피 의원은 샌디훅 초등학교 하이스쿨이 아니라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텍사스의 존 코닌 의원, 이 존 코닌 의원은 텍사스주이고 총기협회에서도 A학점을 맞는 사람이거든요. 영킴과 똑같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 A학점을 맞는 사람인데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열심히 해서 내용 자체가 21살 미만이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강화한다. 살상무기를 못 사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건강 같은 것, 또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가 이게 이제 레드 플래그 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부가 돈도 좀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도 안전장치 같은 것도 만들고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늘리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축인데 어차피 지금 뭐 리튼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두 가지가 연방 하원 민주당이 주도한 이거는 이제 초당적인 거고요. 민주당이 주도한 총기 규제안에서는 살상무기 금지 21살 안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살상무기 금지안이 없습니다. 설령 21살까지로 18살에서 올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탄창 많이 못 사도록 하는 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이렇게 총기 규제안을 만들자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우선 제가 이름을 조금 몇 분을 불러드리자면은 공화당에서 밋 롬니 상상되시죠? 그리고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이 사람 군 출신이지만 레드 플래그 법 같은 거 아주 지지를 했으니까는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수잔 콜린스 같은 메인주에 늘 좀 온건한 이런 분들이고요. 이 그 텍사스의 그 코닌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크리스 머피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애리조나의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도 여기에 이 10명 가운데 속하거든요. 그 밖에 이제 아주 활발하게 또 다른 그 커네디컷의 리차드 그 블루멘탈 의원도 있고 코리 부커 뉴저지가 지역구인 또 마크 켈리 애리조나 마크 켈리 의원은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와이프가 원래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가브리엘 기펄스 의원이 총에 맞아서 머리에 총에 맞아서 지금 아직도 말이 어눌하고 아이 정도의 그 말하는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원들이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통과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0명이라는 것은 공화당에서 적어도 10명이면
이 안건이 올려졌을 때 60명이 노노노노 하고 계속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은 토론조차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 여기까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거 오면은 우리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간 겁니다. 원칙의 합의를 한 거고요. 서면으로 된 합의가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돈도 또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공화당에선 여기저기 돈을 절약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이 또 나오면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합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원칙의 합의를 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또 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텍사스주에서 이번에는 아예 살상무기가 포함되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로 처참했냐면요. 초록색 운동화가 무척 이슈였는데 백악관에서 한 그 영화배우가 그 와이프와 함께 연단해서 이 문제 텍사스의 그 유벌디 총격 사건 어린아이 10살짜리 아이가 숨졌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봤느냐면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그 아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살상무기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전쟁터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숨지게 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그 10살짜리 아이가 왜 또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연, 뭐 해양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딱 정해 있대요. 텍사스의 어느 학교에 가서 해양학을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상원에서 살상무기 금지까지는 안 됐어도 이 정도면은 참 성과가 있었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기협회에서는 우리 정확하게 디테일 다 보고 나서 반응하겠다 하지만 총기협회는 언제나 이제 모든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의 원래는 한 400군데 도시에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500군데 도시에서 총기 규제를 어떻게든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상원도 현재 분위기가 그런 거죠.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지 되겠네. 특히 살상무기 같은 경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상원 안에는 살상무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잠시 뒤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활 밀착형 미래와 현재, 또 하나는 곧 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코비드-19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예전에는 호텔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이혼한 뒤에 홀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답니다. 일기 쓰기 무슨 뭐 테레피 같은 것도 하고요. 사진을 딱 찍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어디에 로맨틱한 뭐를 찾을 때 쓰세요 하고 주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양초 주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해서 그 카타르시스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 재충전의 기회 하면서 피해야지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태리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곳은 좀 낭만적이고 신혼여행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피하고 그렇지 않은 곳 뭐 부탄, 페루, 인도 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저녁에 어두운 곳에서 저녁을 하면서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뭐 눈 가리기로 또 뭐 가리기도 한데요. 몰디브에서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꼭 이혼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딱 시작했을 때라든가 직업을 뭐 바꾸기 그 전에 직전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 맨 아래에 사람들이 댓글을 쭉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누군가 북군이 도망을 쳐서 그 처형해야지 되는데 좀 사면해 주세요. 이런 게 나오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의 변호사한테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케이 사면. 그러면서 1년 뒤가 되면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면한 것이 왜 사면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일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이미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본인이 쭉 연구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 아이가 사고를 하더라. 정말 아이처럼 한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8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하더라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구글에서 그런 일 없다 하고 왜 그런 것을 또 발표를 했는가 하면서 뭐 돈은 주지만 유급 정직이나 마찬가지인 휴가를 보냈거든요. 이 엔지니어는 블랙 르모인이라는 41살의 아주 그 보수적인 루이지아나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천이고 또 좀 신비성이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사제로도 서품을 받았고 군대에서 복무도 하고 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이 컴퓨터와 로봇봇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상담을 해준다던가 할 때 요즘에 로봇가 신고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과 그 회사의 그 챗봇 이름이 뭐 MDA, 이게 무슨 영어로 쭉 하면은 뭐 랭귀지 모델 4 어쩌고저쩌고 뭐 다이얼로그 뭐 이렇게 나가서 대화 앱을 위한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언어 모델 앱과 본인이 대화를 하는데 뭐 어떤 권리, 인간성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4월 달에 회사의 그 고위 관리와도 공유를 했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뭐 세계에서 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분의 그 인적 사항을 쭉 썼는데 1968년도에 그 2001 A Space Odyssey Scene 그 영화, 68년도에 2001년도에 이럴 것이다 하는 그 공상과학 영화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도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 그 로봇가 사람의 명령을 안 듣잖아요. 스위치가 꺼질까 봐. 이런 형태로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하고 바로 윤리학자들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과 같은 것을 그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게 상업용 목적이잖아요. 뭐 결국은.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품성, 의식,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을 머지않아 갖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전문가들은 강하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합창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그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로 고용됐지 무슨 윤리학자로 고용된 게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은 이제 뭐 회사에서 유급 뭐 원치 않았지만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바로 이 그 로버트 보시오 그 LA MDA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없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이미 인간이 이 로봇과 얼마나 마음의 그 교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곧 살게 될 머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그냥 아주 확 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러시아군이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그 시에비에로도네츠크라는 아주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몇 주일 안에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확보를 한다고 할까요? 그 진입은 이미 했고 중심부까지 해서 마리우폴 이런 주요한 지역을 이제 러시아군이 딱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가 이런 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키브 수도를 점령하고 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원래
러시아를 좋아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 이쪽 지역에서 지금 활동 무대를 동쪽으로 한정해서 옮긴 곳이죠. 그리고 이쪽에서의 전투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그대로입니다. 러시아가 화력도 좋고 또 러시아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러시아에게 유리할 것이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에도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보내지 않는다. 또 러시아를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 러시아와 직접 싸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도 거듭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이 그렇게 잘 싸울 줄 몰랐는데 그 시가전이니까는요. 숨을 때도 많고 하니까 동부 쪽으로 오면은 힘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쪽에서 우세하지만 군인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화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진다라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선가 우리가 완전히 이게 이제는 확실하게 너무너무 심하게 지겠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그 수순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침공을 하자마자부터 휴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따르고 있지만 휴전에 가까운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쪽 러시아군이 꽉 잡고 있는 그곳에서 마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빠져나가려면 러시아나 조지아나 이쪽으로 난민 신청하고 가려면 너무 심각한 말하자면 필터링 같은 것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옷 다 벗으라고 하고 어깨에 상처가 있으면 너 저격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성이 내가 8월 달에 60살인데 저격수는 무슨 저격수냐 남자들 엄청 맞고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늘 발표했네요. 오징어 게임 2 우리 준비하고 있다라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